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여기 조대 와서 그때는 대선 후보 초청 강연 했었거든요. 그때도 11월이었습니다. 3년 만에 예, 3년 만에 다시 온 셈인데요.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감회가 아주 매우 큽니다. 우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부터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그다음 오늘 주제가 역사국정교과서 문제인데, 역사국정교과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고시로 강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행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훨씬 많은 국민들이 역사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도록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이끄는데 우리 대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이 대학사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3년 만에 이렇게 학생들 앞에 서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언론이 먼저 앞질러서 말을 다 저 대신 다 했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 보도들을 했던데, 그래서 일단 언론 보도를 또 다 오보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가장 지금 이 시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준비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경과를 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재가 판결로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를 2대1 그 비율 안으로 이렇게 다시 획정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거구가 없는 상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예정일이 12월 15일인가요? 12월 그쯤 되죠. 중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선거구가 다 확정돼야만 이 국회의원 나가실 분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다중으로는 여야 간의 협상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다 보도가 된 바와 같이 4+4 회동이 지금 실패하고 난 이후에 지금 진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전혀 지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단지 현재 결정대로 2대1 인구 편차를 유지하는, 그렇게만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농촌 지역은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갈수록 줄고 수도권의 의석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미 수도권 지역구의 국회의원 비율이 45%를 넘습니다. 비례대표원들도 대부분 다 서울 지역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선출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원들까지 합치면 전체 의원들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그것을 위한 법안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백남기 선생이 광화문 그 민중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의 살인적인 그런 아주 폭력적인 그런 그 물대포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그분들 요구가 굉장히 소박한 것이거든요. 살값이 너무 폭락하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 그 단순한 요구. 지난번 대선 때요. 지난번 대선 때 당시에 80kg 기준으로 살값이 그때 17만 원 선 정도 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나 저나 공약이 그것을 21만 원 선 이렇게 끌어올려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가 하면요. 15만 원 선으로 거꾸로 떨어졌어요. 수입살 때문이죠. 게다가 금년이 아주 벼농사가 풍작이거든요. 태풍도 없었고 병충해도 없고 이렇게 풍년이 들면 농민들은 정말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살값을 더 폭락시키니까 농민들은 정말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그 대책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이렇게 한 건데 정부는 차벽치고 그다음에 폭력적인 진압으로 완전히 입을 틀어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69세 된 노인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데도 와서 들여다보고 병문안을 한다거나 위로 말 한마디 정부 측이나 경찰 측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예산들, 그런 법안들이 앞으로 수도권 의원수가 절반이 넘어버리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최대한 지켜내야겠다라는 원칙으로 저희는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농어촌 지역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번 우리 당의 입장을 양보하는 결단들을 했습니다. 우선은 비례대표 의석을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런 농어촌 지역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례대표 의석을 7석까지 줄이는 그 방안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동구죠. 광주 동구도 선거구가 그대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동구까지 제가 살리는 그런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이 7석 줄어드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인데 새누리당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한사코 버티고 또 그러는 중에 이병석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이 50% 연동형이라는 그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종전처럼 전국 단위로 운용을 하되
원래 연동형 100%로 하게 되면 전국적인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거기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존해 주는 것이 그게 완전한 연동형인데 그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중재안은 50%만 보존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의석수가 조금 늘게 되고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수가 조금 함께 줄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권역구 비례대표제도 아니지만 그러나 연동형, 또 앞으로 권역구 비례대표제로 나아갈 첫 발은 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선거 연령, 우리 대학생들 선거 연령 문제 관심이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거 연령을 19세로 하는 데는 OECD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일본이 학제 때문에 19세를 하고 있다가 지난 6월에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그 대신에 고등학생만 제외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그렇다면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는 것을 받아들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우리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하고 결단을 내렸는데 새누리당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 참가한 그런 회동위원회도 불구하고 당에 돌아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하고 갔다 오더니 최고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모든 협의 내용을 다 그냥 없었던 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간에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도 뭐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체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방금 저희가 제안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협상 내용들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그 국회의 양당 간의 협상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셔야 저는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협상만큼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권 하에서도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야당과 지금 합의를 하려는 그런 지금 성의나 노력을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좀 좋은 협상, 좋은 결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원하는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더 큰 질문은 내년 총선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호남에서 호남 민심이 아주 사늘한데 호남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 당 어떻게 또 단합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호남 지역의 지지도를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정말 뭐 지지도는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해서 저도 종 잡을 수가 없는데요. 엊그제만 해도 정말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보다 제가 지지도가 못하다는, 그렇게 바닥에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또 바로 그 다음 날은 훨씬 많은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또 샘플을 가지고 광주 지역 언론에서 조사한 전혀 상반된 그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오히려 호남에서 또 1위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래서 저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은 이런 대선 뭐 이렇게 주자로서의 지지도라는 것이 각각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저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다음 대선은 2년 이상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저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도와서 함께 선거를 치러보기도 하고 지난 대선 때는 제가 또 후보를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 지지도라는 것이 여러 번 요동치고 하는 거 겪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뭐 대선 후보 지지도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미가 있다면 우리 당의 지지도죠. 우리 당의 지지도가 높아야 다음 총선 이길 수 있고 또 당장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지도가 높아서 우리 당의 지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아주 답답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호남에서 민심이 아직도 저와 우리 당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야단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뭐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당이 기대한 만큼 야당답지 못했다는 점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무조건 저를 지지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더 야당다운 야당 만들고 또 우리가 다음 총선 또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밀어줄 만하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도 팍팍 그렇게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 당 과제는 역시 뭐 혁신, 단합, 통합이죠. 지금 단합, 통합 뭐 다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들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각 구분해서 우리 당 내의 단결을 단합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당 바깥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통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혁신하고 단합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혁신되고 단합되고 통합된 그런 당으로 새누리당하고 1대1 구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당이 노력해 나가야 될 그런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힘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손뼉도 마주쳐야 이렇게 손뼉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통합은 조금 이제 차치하고라도 당내의 그 혁신과 단합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인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냐? 혁신, 단합, 당내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말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것이 아마 저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로서는 가장 답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혁신과 단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당내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입니다. 똑같은 말로 혁신을 말하고 단합이라는 말을 해도 혁신이나 단합을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진짜 당내에는 단합을 명분으로 단합을 내세워서 오히려 혁신을 거부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도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 저를 흔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당을 분란 상태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총선 공천 과정에서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대표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공천권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옛날식 정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런 약속을 막 하면 당내가 좀 조용해져서 그것이 단합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단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원칙은 혁신과 단합을 둘 다 해야 됩니다. 단합이라는 명분으로 혁신을 멈추거나 혁신을 되돌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합도 그냥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단합, 혁신을 실천하는 단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혁신위가 많은 혁신들을 했는데 그것은 다 공천제도를 비롯한 제도 혁신, 굉장히 중요한 혁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걸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혁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혁신은 남아있죠.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100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부패 이런 문화도 청산하고 또 이런저런 낡은 행태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들 다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실력 있는 그런 유능한 정당도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광범위한 인적 혁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재 영입 이제 시작해서 총선 과정에서 인적인 쇄신을 이루고 그것이 또 다음 대선에 이르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요구하는 것도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적인 쇄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분란들도 결국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있을 어떤 인적인 쇄신, 물갈이, 그로 인해서 또 공천에서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혁신위원회는 이번 다음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많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공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우선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서 20% 이렇게 물갈이 하도록 그렇게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후보 자격 기준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그런 공천혁신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 그렇게 했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것도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데 기존에 했던 완전히 열린 오픈 프라이머리, 오프라인상의 오픈 프라이머리 그 제도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동원들이 이루어져서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인들의 진출이 아주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하게 되면 선관위가 통신회사와 협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공천단을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수의 20배의 유권자, 지역 내 유권자들에게 안심번호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녀 성별 비율 맞추고 세대별, 연령별 비율 맞추고 지역별로도 다 이렇게 안분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면 그 안심번호가 부여된 사실을 후보자들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보유한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면 그 전화는 우리 유권자 안심번호를 부여받은 분의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일부를 공천단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거기서 토론회 같은 것을 거쳐서 현장 투표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천단으로 뽑히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바이러스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투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런 바이러스가 들어갈 여지 없이 정말로 우리 그 민의가 100% 다 반영되는 그런 공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결선투표제 하게 되면 후보자가 여러 명 난립하게 되면 또 현역 의원이 유리하게 되는데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에 맞서는 나머지 후보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 간의 마지막 결선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현역 의원 교체도 폭도 많아지고 신인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아주 혁신적인 공천 제도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다른 이제 그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당내의 분란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현역 의원들의 그런 불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원들에게 공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문제에 신경 쓰고 걱정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으려면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이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공천에서도 배제될지도 모르는 이런 공천 제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결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린 저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여러
혁신, 그 다음에 또 혁신을 위한 단합, 그 다음에 어떤 인적 쇄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의 문화를 바꾸는 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들, 또 우리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결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된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저도 대표 자리에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혁신과 단합 함께 내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낼 것인가. 저는 저 혼자서 해내는 것은 여러 가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주 뿌리 깊은 기득권 정치를 새 정치로 바꿔내는 그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뭐 솔직한 고백이고, 또 앞에 안철수 대표 시절에도 뜻대로 그렇게 새 정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안철수, 박원순, 그리고 저 문재인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을 문안박 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문안박 희망 스크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지지받는 다음 대선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지지가 합치면 새누리당 지지도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래도 지지받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에게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혁신들, 인재 영입들, 또 우리 인적 쇄신들, 공천 혁신들 다 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도 다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여러 번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위상이나 권한이 애매하고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문안박 함께 하면 그 문안박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이냐, 제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따른 지도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체제하고 병존하는 형태로 그렇게 제안을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큰 방향을 정한다든지 전략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런 식의 조금 애매한 그런 제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성사가 되려면 이제는 문안박 이렇게 함께 모일 경우에 거기에 분명한 어떤 위상과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총선이 얼마 앞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다음 총선 치르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다음 총선까지 이렇게 함께 치르는 임시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두 분과 당대표의 권한을 함께 이렇게 공유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치를 공동선대위라든지, 또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기획단이라든지, 또는 선거를 위한 총선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그런 총선 정책 준비단이라든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되려면 문안박 이게 실현되려면 두 가지 정도가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문안박 3인 간의 합의가 돼야죠. 그 합의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 내에서 광범위한 어떤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그 체제를 받아들여 주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서 좀 받아들여 주십사라는 그 제안을 우리 당에 드립니다. 필요하면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선대위 대 과거처럼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공천을 나누는 그런 형식의 그 구시대적인 그런 식의 선대위가 아니라 정말로 이 개혁적인 선대위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다음 총선 승리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논의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이야기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 교과서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즘 TV 드라마에 응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사가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요즘 이제 응팔 다시 시작하고 있죠.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런 상황들 시대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아주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기억하지는 못할 테고 이제 아마 TV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도 그 시대의 이게 대학생들을 굉장히 부러운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게 모든 이제 세대들은 자기 세대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대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자기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겪었고요, 분당 겪고 6.25 전쟁 겪고 그 이후에 자유당 독재 겪고 5.16 쿠데타도 겪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가 가장 고통스러운 세대였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나거나 피난 시기에 태어나서 뭐 거의 대부분 다 아주 배고프고 가난하게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자라는 내내 거의 뭐 이승만 그 박정희 그 군부 독재 치하에 있어서 제대로 국민들의 자유나 인권 같은 것이 보장되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젊은 대학생들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항의하면 학교에서는 잘려나가고 구속되고 군대에 강제 진집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참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요즘 젊은 세대 대학생들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저희 세대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점점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대학 졸업을 하면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실제로 그 시기에는 대학 졸업하면 취업에는 거의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신 반대 시위하다가 제적당하고 구속되고 군대까지 강제징집 당했다가 제대하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복학이 되지 않아서 떠 있었는데요. 그런 식의 대학에서 제적당한 제적생도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거 대학교 때 그거 다 그냥 없애고 지우고 고졸로만 취업해도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나 대학생들은 다르죠. 어린 시절은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훨씬 더 안락하게 부모들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지만 정작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맞으면 앞날이 막막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희망이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상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치가 할 일인데 제대로 못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 청년 실업 문제가요, 이게 청년들만 고통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취업이 안 되니까 이른바 3포 세대,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함. 저출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죠. 당장 지금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쨌든 대학이라도 나와야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또 길을 쓰고 대학 가야 되니까 입시 정쟁 겪게 되고 엄청난 사교육비 쓰게 되고 이제 대학만 가지고 안 되니까 대학원도 가야 돼. 더해서 스펙 막대한 또 시간 돈 들여서 해야 돼. 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급속히 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노인들은 또 누가 부양을 합니까? 그래서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들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세대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고통스러워서 헬조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금 청년들이 헬조선 말하는 것은 편향된 역사 교육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어서 아주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부정적인 역사 교육을 하니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엉뚱한 진단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처해 있는 이 엉뚱한 현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사 국정 교과서 문제가 제일 황당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시기에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전념해도 지금 들뚱말뚱한 이 시기에 경제 민생 아무 상관없는 역사 국정 교과서 이 문제로 평지 분파 일으키고 나라 두 쪽 내고 국력 낭비하고 국민들을 진짜 이거 분열시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싶습니다. 역사 국정 교과서 강행하는 문제야말로 그야말로 반민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국정 교과서는요,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도종환 의원 영상에서 보니까 다 조목조목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던데요.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퇴행임,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꼰대질. 교과서 제도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그 다음에 자유발행제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지금 OECD 국가들은 다 자유발행제로 가 있습니다. 국정제도를 하는 것은 한 시기는 과거의 나치 독일, 일본이 군국주의 시대, 우리나라 유신 독재 정권 시기, 그 지금 북한 이런 정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유신 독재 정권 시기에 역사 국정교과서를 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와서 검인정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아주 고생하면서 그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터널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정말로 칼러 TV 보던 세상에서 다시 흑백 TV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마지막 상식에 맞지 않는 몰상식한 일입니다. 유엔 총회가 2013년도에 이렇게 역사 국정교과서에 의해서 획일적 교육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그런 공고 결의했지 않습니까? 금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는 베트남에 대해서 시정 공고 결의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그 공고 결의를 받아들여서 금년 4월부터 국정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국정교과서 하면요, 아마 유엔 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정교과서 그만두라라는 권고 결의하게 될 겁니다.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국 대사를 만났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을 자기는 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유럽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째서 한국이 이게 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기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아주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신라가 삼국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신라 삼국 통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입니다. 민족 국가가 그것을 통해서 형성됐죠. 단일한 문화, 단일한 언어, 쭉 통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북한하고 분단이 70년 됐지만 그러나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부고 어찌 하다 보니 국제 정세 때문에 떨어져 있게 됐지만 그러나 당연히 합쳐야 될 자산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토대를 만든 것이 신라 삼국 통일이죠.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그것은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스스로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역량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통일한 거기 때문에 고구려라는 그 강활한 영토를 잃어버렸죠. 우리나라 강토가 한반도로 쪼그라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아주 신랄하게 통렬하게 비판하셨던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역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죠. 또는 뭐 긍정, 부정이 다 교차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강요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치고 대학 다니고 했던 그 시기에 사법시험 2차 과목에 국사가 있었습니다. 판검사 될 사람들도 올바른 국가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사 과목을 사법시험 2차 과목에 넣었습니다. 국민윤리가 2차 과목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신 정권 시절입니다. 그때 국사에 삼국 통일의 의의를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면 긍정적으로 서술해야 됐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서술하면 그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런 고대사, 중세사에도 진보, 보수 이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기에도 수많은 우리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승계, 이화도 회군 어떻게 볼 건가? 정도전 이방은 어떻게 볼 건가? 쭉 내려오면 한말에 뭐 대원군 세국 정책, 개합화 어떻게 볼 건가? 또는 대원군과 명성황후,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역사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강요하면 그러면 창의도 있을 수 없고 학문의 발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대나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더 민감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공과가 있죠. 우리 한국을 아주 산업화시켜 경제성장을 괄목할 정도로 이루어낸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과도 있습니다. 그 뒷거늘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인권을 유린했죠. 인혁당, 그런 사법살인처럼 수없이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과 어느 것이 더 크냐? 정답 없습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죠. 공과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균형이 있는 저는 역사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만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공만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5.16 쿠데타도 구국의 혁명이었고, 그거 안 했으면 대한민국 공산화됐다는 거죠. 여신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거였고요. 인혁당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게 정권의 입맛대로 획일적으로 역사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역사국정교과서. 그래서 우리 대학이야말로 정말 어떤 학문의 자유,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사상의 자유, 이런 어떤 보루인 만큼 우리 대학에서 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역사 국정교과서 막아는 일에 앞장서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남았죠, 시간이? 네,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옳은 말이죠.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역사국정교과서 반대하고 다니면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 원말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도에
한나라당 대표할 때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역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야당 시절에 또는 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야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또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 그거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서 실천하면 저는 아주 역사에 남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스베틀라나 스탈린의 딸이죠, 딸. 이 스탈린 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나도 딸로서 침묵했으니 공범자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떠나고 없지만 내가 그 책임을 다 안고 가겠다. 그렇게 그 스탈린 그 치하의 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스탈린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그 많은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러시아가 과거를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양식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된,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이렇게 경제 성장 이루어냈다. 충분히 자랑하시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억압이 있었고 인권 유린도 있었다. 그 시기에 고통받았던 그 희생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그리고 나는 경제도 잘하고 민주주의도 인권도 다 잘하는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통합적인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요. 고맙습니다.